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분명 제 집이었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이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삐빅, 삐빅. 경고음만 울렸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7번을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3 먹은 노인이 자기 집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불과 사흘 전 저는 이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효도받으며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덫이었어요. 제 손으로 판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몰랐어요. 이 늙은 호랑이가 이빨을 숨기고 있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30년 된 금성사 알람 시계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벨소리마저 늙어서 끝이 갈라지곤 했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떴어요. 관절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쥐는 것도 힘들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눈 떴구나. 73 먹은 노인네가 새벽마다 하는 인사치고는 씁쓸했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일상이니까요. 세수를 대충 하고 낡은 몸빼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기미까지 가득했어요. 예전엔 동네에서 미인 소리도 들었건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무대야에 물 받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구멍난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어요. 생선 비린내와 채소 흙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저는 좋았습니다. 트럭에서 막 내린 싱싱한 콩나물 좌판 앞에 섰어요. 아줌마, 이거 500원만 깎아줘요. 아이고, 옥분이 언니. 돈도 많은 양반이 더 지독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옆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받아쳤죠. 아껴야 잘 사는 거야. 부자가 왜 부자겠어. 500원 깎은 콩나물 봉지를 들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 틈에 섞여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후루룩 비웠어요. 사람들은 제가 허름한 국밥집이나 하는 욕쟁이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몸빼 바지 입은 노인네 통장에 숫자가 몇 개나 찍혀 있는지 말이에요. 시장을 벗어나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열리자 양복 입은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회장님. 회장이라니요. 거창한 직함이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옥분내 곰탕이라는 가게 하나로 연 매출 100억을 찍는 여자, 그게 접니다. 지점장이 직접 타준 최고급 원두커피를 홀짝이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0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 500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돈맛이란 게 이런 거지요. 은행을 나와 가게로 복귀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주방에선 이미 박 실장이 사고를 삼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주방장이자 제 오른팔이었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예약이 27 테이블입니다. 알았어. 나도 좀 적고. 앞치마를 두르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뽀얀 육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지더니 냄비에 쨍그랑 부딪혔어요. 회장님, 박 실장의 다급한 외침이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방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기름때 낀 타일 바닥이 차갑게 뺨을 눌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박혀 있었어요. 삐삐거리는 심전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곁에는 박 실장만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드님은요? 연락드렸는데요. 골프 치러 가셨답니다. 문자 남겼는데 확인을 못 하신 것 같다고. 골프라. 애미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골프라니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실망이었으니까요. 손등의 수액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심장 혈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3군데나 협착이 심해요. 당장 일을 줄이고 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쓰러지실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국밥만 팔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싶었죠. 남편은 먼저 갔고 자식은 골프나 치러 가고 천장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퇴원 후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0억짜리 주상복합이에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라 팔지 않고 지켜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소파, 냉기가 도는 공기, 사람 냄새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테두리 안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도 이제 쉬어야겠어. 가게 접을까 봐.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은퇴하기로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진을 집으로 불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곰탕에 깍두기,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정성껏 준비했죠. 식탁보도 새 것으로 깔고 수저도 반짝반짝 닦아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썩은 것이라도 냄새 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곰탕 쩐내가 밴 것 같아요. 환기 좀 시키셔야겠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쌓아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실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준호는 아무 말도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깨작 건드리기만 했어요.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집에서 밥 해 먹어요? 배달시키지. 어머님도 참 고지식하시다니까.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국이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귀찮은 잔치상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들도 젓가락질만 대충 하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깜빡였고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나 가게 정리하고 은퇴한다. 그리고 이 집 너희한테 사전 증여할 거야.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멸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얼굴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180도 달라졌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진짜요? 엄마 최고. 역시 우리 엄마야.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습니다. 43 먹은 아들이 40억 앞에서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꼴이 한심했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가,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건이 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방은 내가 쓴다. 그리고 아침 저녁은 꼭 같이 먹어야 한다. 사람 냄새 맡으며 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40억짜리 아파트와 노인네 시집살이를 저울질하는 거겠죠. 입술을 깨물더니 잠시 후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모시는 게 제 평생 꿈이었어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평생 꿈이라니요. 지금까지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거실로 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뻥! 벽막에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샴페인이었어요.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이제 늙은이 비위만 좀 맞추면 돼. 곰탕 냄새나도 참아. 40억이잖아.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좀만 버티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설마 핏줄인데, 설마 내 아들인데. 그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증여 계약서 초안 작성해줘. 근데 특약 조항 하나 넣어. 부양 의무 위반하면 증여 해제할 수 있게. 꼼꼼하게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 전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거니까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반면 아들 내외는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 미지는 연신 다리를 떨면서 시계를 쳐다봤고 아들 준호는 인감도장을 손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같았어요. 40억짜리 아파트가 공짜로 굴러들어오는 날이니 그럴 만도 했겠죠. 저는 그 모습을 슬쩍 곁눈질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제1조 증여자 장옥부는 수증자 강준호에게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증여한다. 제2조 수증자는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수증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낭독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손톱으로 무릎을 극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 조항들이 족쇄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40억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억지로 표정을 풀며 참았어요. 가족끼리 뭐 이런 걸 문서로 남겨요? 정없게 시리. 며느리가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받아쳤어요. 이게 싫으면 없던 일로 하자. 내 돈 내가 쓰고 죽으면 그만이야. 그 말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 팔꿈치를 쿡 찔렀어요. 눈빛으로 참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도장을 꾹 눌렀어요. 아들도 연달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지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내 평생의 재산이 저 조그만 도장 자국 하나로 넘어가는구나 싶었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류 날인이 끝나자 저는 품에서 낡은 대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묵은 물건이었어요.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곳곳에 국물 자국과 기름때가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옥분내 곰탕의 심장이었습니다. 육수 비법, 고기 삶는 온도, 양념 배합 비율, 거래처 연락망까지 전부 이 노트 한 권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밤잠 설쳐가며 연구하고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이게 이 집보다 더 귀한 거다. 곰탕 비법이랑 거래처 장부야. 잘 보관해. 진심을 담아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었죠. 이걸 물려주면 너희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를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만지는 것처럼 인상을 찡그렸어요.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우, 곰팡이 냄새. 가방 버리겠네. 이런 건 그냥 버리시지. 그러고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노트가 휴지 뭉치들 사이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퍽!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 내외가 먼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손에 꼭 쥐고 신나게 뛰어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며느리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짐을 챙기는 척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노트를 꺼내 품에 안았어요. 국물 자국 묻은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
너희는 복을 걷어찼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사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더니 옷장을 열고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허락도 없이 서랍을 쫙쫙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낡았죠? 버릴게요. 제가 40년 넘게 입어온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신혼 때 사준 스웨터도 있었어요. 올이 좀 나갔지만 저한테는 보물 같은 거였죠. 며느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아둔 짐 뭉치에는 버릴 것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자개장, 남편의 유품인 손목시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수저까지 전부 대형 폐기물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어머님, 새 집에 이런 고물 가져가면 인테리어 다 망해요. 깔끔하게 새로 사드릴게요. 말로는 사드린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삿날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나 검진 때문에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 갈게. 너희끼리 먼저 정리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천천히 오세요. 며느리는 대답도 않고 이삿짐 박스만 뜯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사실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었어요. 가게 근처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짐 정리 다 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인데. 설마 어미를 내치겠어. 3일 후 퇴원했다고 연락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로비를 지났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까지 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비빅.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라,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비빅. 또 경고음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비쳤어요. 그런데 순간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준호야, 문 열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갔어요.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받아라, 제발.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싸늘했어요. 마치 남인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미진아, 나 현관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 뭐가 잘못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눈치가 없으시네요. 비번 바꿨어요. 뭐라고? 곰탕 냄새나는 노인네랑 그 좋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경기도 요양원으로 짐 다 보냈으니까 그리로 가세요. 주소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희가 사람이야? 문 열어. 당장 문 열으라고.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뚜뚜뚜. 단절음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도끼가 아니라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었죠. 그 자식이 애미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쳐다봤어요.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래? 쯧쯧, 무슨 일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어요.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억짜리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신세가 되다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전쟁 준비해. 변호사 불러놔. 내 새끼들 내가 직접 잡는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어요. 이제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복수할 시간이었죠. 가게 근처 뒷골목에 허름한 여관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골목 쓰레기통 냄새가 올라왔어요.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런 곳에 눕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전쟁의 본부가 될 거였죠. 박 실장이 제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비닐봉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보냈다던 짐은 대부분 버려졌거나 사라진 뒤였죠. 그나마 건진 건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봉지를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진은 멀쩡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겨우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평짜리 좁은 가게였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진을 낡은 탁자 위에 세워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자식 농사 망친 죄 내가 씻을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증여 전문이라고 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좁은 여관방에 들어서더니 주위를 둘러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효도 계약서 이야기, 비밀번호가 바뀐 이야기, 요양원으로 쫓겨날 뻔한 이야기까지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펜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충분합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의 조건 불이행이 명백해요.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아파트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겠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드님 내외가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걸 막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착수금만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은 썩어나게 많았으니까요. 저는 수표책을 꺼내 금액을 적어 건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저것들 말려 죽이는데 다 쓸 겁니다. 아끼지 마세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기재됐어요. 박 실장이 등기부등본 사본을 가져왔을 때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저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싶었죠. 반응은 금방 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번호로 17통, 며느리 번호로 32통, 문자도 빗발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통화 좀 해요라는 식이었는데 점점 노망났어요. 당장 가처분 풀어, 요양원 안 가고 뭐해라는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욕설이 섞인 문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군요. 사실 며느리 미지는 아파트가 자기 것이 된 줄 알고 큰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수소문에서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얻어 명품 수입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보증금만 2억이 넘는 곳이었죠. 인테리어 계약도 이미 해버린 상태였고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걸려 있으니 담보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며느리가 은행에서 난리를 쳤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왜 안 돼요? 그 노인네가 뭔데? 창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점장을 불러오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책상을 내리치고 서류를 집어던졌대요. 결국 경비원에게 양팔이 붙잡혀 끌려 나왔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발버둥 쳐봐라.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이었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은 행색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조금은 기대했어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엄마 때문에 내 사업 자금줄 막혔잖아. 당장 가처분 풀어줘.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은 사람도 있었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혔습니다.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들은 대로야. 가처분 풀으라고. 아들이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어요. 셔츠 깃이 손에 구겨졌습니다. 43 먹은 아들이었지만 저도 한때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생선 좌판 앞에서 손님들과 몸싸움도 해봤고 깡패들한테 자릿세 안 낸다고 멱살 잡힌 적도 있었죠. 그대로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내 아들 준호는 죽었어. 넌 그냥 내 재산 노리는 도둑놈이야. 그렇게 말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들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나뒹굴었어요. 양복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바지에 묻은 흙을 털며 벌떡 일어났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두고 봐.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지켜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변했구나 싶으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바글바글한 때였죠. 가게 안이 꽉 찬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가게 한복판에 서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애들 아빠 사업 망하게 하시려고요? 눈물을 쏙 빼며 울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치마를 쥐어뜯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억울해서 우는 줄 알았을 겁니다. 연기가 수준급이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뭐야? 며느리한테 뭔 짓을 했길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손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곡소리야. 썩 꺼져.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까맣게 얼룩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쇼를 할 수는 없었죠. 손님 몇 명이 박수를 치며 웃었거든요. 할머니 시원하시다. 사이다. 며느리는 이를 갈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정장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아들 내외와 그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다소곳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았죠. 단정한 원피스에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가게에서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억울한 표정까지 지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찢기도 했죠. 조정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와 통화할 때 녹음해둔 거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곰탕 냄새나는 노인네랑 그 좋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경기도 요양원으로 짐 다 보냈으니까 그리로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늘하고 차가운 그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손에 쥔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조정위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 녹음이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내 자식을 법정에 세우는 어미의 심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조정이 결렬된 후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낸 정보들이었죠. 며느리가 야심차게 시작한 명품 수입 사업은 첫 달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가방과 시계들이 창고에 쌓여갔어요. 팔리지 않았거든요. 물건 대금을 제때 못 줘서 거래처에서 납품을 끊었고 강남 사무실 임대료는 석 달째 밀려 있었어요.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더군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까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아파트는 가처분이 걸려 있으니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사면초가였죠. 며느리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0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월 이자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대요. 한 번은 사무실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아들 내외가 아파트 거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했습니다. 박 실장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거실 불이 새벽 2시까지 켜져 있었대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보, 시어머니 가게 건물 있잖아. 그거라도 팔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 낡은 건물이 얼마나 한다고. 30년 된 건물인데. 바보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하지. 강남 땅이잖아. 헐값에라도 넘기면 몇 억은 되지 않겠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대요. 근데 그 건물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잖아. 어떻게 팔아? 며느리가 희죽 웃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인감 위조하면 돼.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하면 누가 의심해. 서류만 잘 꾸미면 돼.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제 인감을 위조해서 가게 건물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참, 내 자식들이 저 지경까지 됐구나 싶었죠. 서글펐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가게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미리 연락을 받고 맞은편 카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중개업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휘휘 저으며 뭐라고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중개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중에 중개업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저기 옥분내 곰탕 건물 시세 좀 알려주세요.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업자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대요. 거기요? 손님들 자다가 봉창 두드리시네. 그 건물 이미 대기업이랑 계약 다 끝났어요. 3개월 전 일이에요.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긴데. 그 건물주 할머니가 직접 계약하셨어요. 큰 식품회사에서 브랜드째 사갔습니다. 건물이고 땅이고 레시피고 전부 다요. 동네방네 소문났는데 모르셨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대요. 그래서 얼마예요? 얼마에 팔렸냐고요? 중개업자가 손가락 2개를 펴보였대요. 검지와 중지를 세워서요. 200억. 현금 박치기로요. 이 동네에서 난리 났었어요. 국밥 장사로 200억이라니 다들 믿지를 못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200억이라니요. 그 낡아 빠진 국밥집이 200억이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대요.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대기업 식품회사와 비밀리에 협상을 해왔어요. 옥분내 곰탕 브랜드, 레시피 기술, 그리고 가게 부지까지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었죠. 그 더러운 장부라며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낡은 노트, 그게 바로 200억짜리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30년간 밤잠 설쳐가며 연구하고 기록한 육수 비법, 고기 숙성 방법, 양념 배합 비율. 어느 대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였어요. 그들이 탐낼 만한 가치가 충분했던 거죠. 저는 카페에서 일어나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전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국밥 한 그릇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된 할머니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가 됐어요. 인터뷰 날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몸빼 바지 대신 말끔한 감색 정장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꺼낸 옷이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귀걸이도 달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였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래야 했습니다. 전 국민 앞에 서는 날이니까요. 저녁 9시 뉴스 메인 코너였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고 추웠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땀이 날 것 같았지만 손수건으로 꾹 눌러 닦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장옥분 회장님, 평생 모으신 자산을 기부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평생 국밥 팔아번 돈 200억 원입니다. 전액사회에 환원하고 독거노인 지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PD가 손짓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 시각 아들 내외는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화면에 제 얼굴이 뜨자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대요. 유리가 깨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에 쏟아졌습니다. 얼룩이 피처럼 번졌다고 해요. 아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쥐어뜯었대요. 미쳤어. 엄마가 미쳤어. 200억을 기부해.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제분들은 동의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은 독입니다. 제 자식들은 이미 훌륭한 아파트도 받았으니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부모 재산 바라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전 국민 앞에서 돌려가기를 한 거였죠. 아들 내외가 그 장면을 보며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은 난리가 났어요. 화환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참된 부자 장옥분 존경합니다. 귀감이 되십니다. 리본에 적힌 글귀들이었어요.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골목 입구까지 줄이 늘어섰어요.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이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며느리 눈은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둘 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은 행색이었어요. 엄마, 기부라니요. 그 돈이면 우리가 평생 놀고 먹는데 당장 취소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목이 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어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기억나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너희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낡은 공책.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그때 일이 떠오른 모양이었죠. 그게 그 200억짜리 기술이었어. 너희가 니들 복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거라고.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가 다시 주워올게요. 제발요, 제발. 저는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어냈어요. 그리고 발로 밀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나뒹굴었어요. 여관복도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어. 재단 설립 도장 찍었다. 늦었어. 그때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스케줄 있으십니다. 박 실장이 저를 부축해 여관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내외가 보였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단이 출발했어요. 매연이 그들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씁쓸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으로 때리니까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마음으로 때릴 땐 꿈쩍도 안 하더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봤어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기부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 준비로 바빴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의가 하루에 서너 번씩 잡혔어요.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를 전국에 10곳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급식소는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어요. 메뉴도 정하고 식재료 납품업체도 알아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도 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박 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방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억 기부 미담에 추악한 이면, 치매 노모 재산 가로챈 불효자 BS 자식 버린 무정한 어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나섰다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랬어요. 장옥분 씨는 치매 증상이 있으며 아들 내외가 정성껏 모시려 했으나 본인이 집을 나갔다. 기부 결정도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재산을 노린 주변인들이 노인을 꼬드겨 가족과 이간질시켰다.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수사가 필요하다. 기사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관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이 풀려 있고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처럼 보이게 편집된 거였어요. 언제 찍은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몰래 찍은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분명 아들 내외의 짓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니 누가 봐도 뻔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그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자들이 가게 앞에 진을 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응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취재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 치매 증상 있으신 거 맞아요? 자제분들이 효도하려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신 거라면서요? 기부 결정 누가 시킨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인들이 재산 노리고 꼬드긴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치매라니요. 내가 치매라니요. 평생 머리 하나로 장사해서 100억을 번 사람이 치매라니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제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이 후견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도 못하고 통장에서 돈도 못 빼고 집도 못 팔아요. 그 후견인을 아들이 맡겠다는 거였죠. 결국 제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상대 측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예요. 치매 초기 증상 소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어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적 있으시죠? 정기 검진이라고 하셨을 때요. 6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효도한다며 종합병원 검진을 예약했었죠. 아침 일찍 차로 데리러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뇌 검사까지 온종일 걸렸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 건강 챙기려고요라고 해서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치매 진단서를 받아두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이걸 뒤집으려면 새로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지정감정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상대 측 진단서가 허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검사 받아주지. 내 머리가 얼마나 멀쩡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2주일 후 법원 지정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였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온종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뇌파를 쟀어요. 차가운 젤이 두피에 닿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숫자 외우기, 그림 맞추기, 단어 연상하기, 도형 따라 그리기, 온갖 테스트를 다 했어요. 심리 상담사와 4시간 동안 대화도 했습니다. 가족관계, 재산 문제, 기부 결정 과정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지치고 피곤했지만 한 문제도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이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언론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자식 버리고 재산 사회에 뿌리는 나쁜 엄마, 치매 걸려서 판단력 없는 노인을 이용하는 사기꾼들, 불효자식 만든 건 결국 부모 탓.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읽다 보면 속이 뒤집혔어요. 가게 매출도 반토막이 났어요. 손님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래, 치매라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았어요.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연대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옥분 회장님이시죠? 저는 노인인권보호단체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또 무슨 함정인가 싶었거든요. 기자인 척하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르신이 치매라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자제분들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무슨 근거로요? 6개월 전 병원 검진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원래 정상 소견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단서가 바뀌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내용이 다른 2개의 진단서가 있어요. 누군가 의사에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저희가 그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원본 진단서와 위조된 진단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자필 진술서도 있었어요. 읽어내려가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시민단체 대표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요.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혼자 싸우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프레스센터 대강당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먼저 법원 지정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결과지가 떴어요. 치매 소견 없음, 인지 기능 정상, 판단력 및 의사결정 능력 온전함. 그 글자들이 스크린에 크게 비쳤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 다음 시민단체가 확보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원본 진단서와 조작된 진단서를 나란히 보여줬어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병원, 똑같은 의사 이름.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 녹취록도 틀었어요. 환자 아드님이 찾아와서 치매 소견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병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의사 면허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제 머리로 판단하고 제 의지로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힘을 줬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치매 조작 충격, 불효자 부부의 재산 탈취 음모 드러나.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나쁜 자식들 감옥 보내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억눌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여보, 이겼어. 일단은 이겼어. 아직 끝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겼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어요. 코를 풀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본안 소송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증여 해제 청구 소송과 성년 의견인 심판, 두 가지가 같은 날 결론이 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기면 모든 게 끝나고 지면 모든 걸 잃는 거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게 준비했어요. 감색 정장을 입고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로 끝이야. 반드시 이긴다. 혼잣말을 하고 여관방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박 실장도 따라왔습니다. 든든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아들 내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지는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더니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1만 2345 증여 해제 청구의 건, 그리고 2024는 단 6789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의 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먼저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과 법원 지정 감정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피청구인 장욱분에게는 치매 소견이 없으며 인지기능과 판단력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으로 증여 해제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본건에서 수증자 강준호와 그 배우자는 증여 완료 직후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증여자를 주거지에서 내쫓았습니다. 또한 증여자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고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자 중대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준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장욱분의 증여 해제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강준호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봉이 탁 울렸습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어요. 진짜 이긴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완승입니다. 박 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 집에서 2년이나 살았는데 인테리어비만 3억이에요. 취득세도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미진이 악을 썼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왔어요. 준호가 미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더 망신당하지 말고. 뭐,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다 내 엄마 때문이잖아. 미진이 준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의사봉을 탕탕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 모독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미진은 이를 갈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미진을 따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저게 내 아들이구나. 저렇게 망가졌구나. 이겼는데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앞으로도 원래 계획대로 기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돈이 외로운 노인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실장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판결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줬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을 되찾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났어요. 제가 살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커다란 샹들리에. 전부 미진 취향이었죠.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머리맡에 남편 영정 사진을 놓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미진과 준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았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진의 명품 옷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만 원짜리 구두와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옷장을 닫았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4살 때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7살 때 입학식 사진, 10살 때 생일 파티 사진. 버리지 않고 숨겨둔 거였어요. 사진 속 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치아 빠진 앞니가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칠 후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물건들을 다 빼야 했어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인부들이 가구와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미지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왜 왔어? 짐 좀 챙기러 왔어요. 개인 물건만요. 그래. 빨리 챙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 여닫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15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준호가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섰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미진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 넣었어요. 그 말에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요. 엄마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남편 영정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미안하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됐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재단을 설립하고 첫 번째 무료 급식소를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을 담아 꾸몄어요. 벽에는 따뜻한 살구색 페인트를 칠하고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라늄과 베고니아가 빨갛게 피어 있었어요. 간판에는 옥분인의 따뜻한 밥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이름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된장찌개, 북엇국, 콩나물국, 소고기 무국. 날마다 다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반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자반,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어머니한테 배운 손맛 그대로였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도와줬지만 국만큼은 제가 직접 끓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국은 손맛이 전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섰어요. 11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얼굴도 안 비추고 명절에도 혼자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밥을 받아가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장님, 이 국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50년 만에 이런 국 먹어봐요. 한 할아버지가 국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 드릴까요? 국물 더 퍼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는 국물까지 싹싹 비우고 가셨어요. 뒷모습이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국자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준호 이야기를 들은 건 이혼 소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혼 후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집도 날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한동안 고시원에서 사셨대요. 지금은 경기도 시골에서 농사일 배우고 있다더라고요. 농사라니.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던 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요. 골프채 말고는 뭘 들어본 적도 없는 녀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고시원이라니.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라고 했어? 용인 쪽이래요. 귀농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요. 숙식 제공해주고 농사 기술 가르쳐주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돈 떨어지면 다시 찾아와서 손 벌리는 거 아닐까? 며칠 후 저는 몰래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반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마을 이장에게 물어물어 준호가 일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귀농교육농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는 넓은 농장이었습니다. 저는 언덕 위 느티나무 아래에서 멀찍이 지켜봤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가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검은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예전에 백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양산 쓰고 다니던 녀석이 맞나 싶었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옆에서 농장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뭔가 가르쳐줬어요. 삽쥐는 법, 땅 파는 깊이, 고랑 만드는 요령.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어요. 실수하면 다시 하고 또 실수하면 또 다시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농장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옆 그늘에 모여 앉았어요. 도시락을 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작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하얀 밥에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 조금. 반찬이 빈약했어요. 예전에 한 끼에 10만 원짜리 한우를 먹던 녀석이 김치만 올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저 녀석이 드디어 땅을 짚고 일어서려 하는구나. 그 생각에 울컥한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의 맛을 알아가는구나. 스스로 번 돈으로 밥 먹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있구나. 돌아가려던 찰나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마침 제가 있는 언덕 쪽을 봤어요. 저를 알아봤습니다. 삽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0m쯤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숙였어요. 허리가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개 숙인 모습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30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에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녀석이에요.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녀석이에요. 그런 짓을 한 자식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준호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햇볕에 탄 얼굴, 흙 묻은 손, 구슬땀.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어요. 어느 날 급식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주소만 용인 어딘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준호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어렸을 때부터였죠. 초등학교 때 알림장 글씨가 엉망이라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이렇게 편지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편지로 씁니다. 전화하려다가도 번호 누르다 말고 끊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용인에서 엄마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았어요. 고개 들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미진이한테 휘둘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 제 탓이에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번 돈인데 저는 그냥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자국이 남았어요.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지금 저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땅 파고 씨 뿌리고 물 줘요. 배추 심고 무 캐고 고추 따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면 쓰러지듯이 잠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으니까 밥맛이 달라요. 처음으로 돈의 무게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저 같은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냥 엄마한테 이 말만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뒤늦게 철이 들어서 죄송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들 준호 올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안쓰러움,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언젠가 이 녀석을 다시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날 저녁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다음 주에 급식소 하나 더 열자. 용인 쪽에. 박 실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용인이요? 갑자기 왜요? 거기 어르신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을 것 같아서. 농촌 어르신들 밥 잘 못 챙겨 드시잖아.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었어요. 아직 준호를 만날 준비는 안 됐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그때가 되면 국 한 그릇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어렸을 때 그 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였어요. 감기 걸려 누워 있는데 제가 북엇국을 끓여줬더니 그랬죠.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철들었나 봐. 늦었지만 어떻게 생각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용인 급식소 개소일이 됐습니다. 준호에게 편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급식소는 용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회관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서울 급식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오전 햇살이 마룻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연두색 페인트를 칠하고 곳곳에 화분을 놓았어요. 창가에는 제라늄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10개를 들였어요. 한 번에 40명은 앉을 수 있었죠. 의자마다 방석을 깔아뒀습니다. 어르신들 엉덩이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개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화환을 정리하고 식자재를 점검했어요. 박 실장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시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자원봉사자들도 30명이나 왔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했어요. 마을 이장님과 면장님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화환에는 축계소, 5분 이내 따뜻한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새벽 시장에서 무를 사왔어요. 흙 묻은 싱싱한 무였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박나박 썰었어요.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11시가 됐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 분, 이웃과 팔짱을 끼고 오시는 분, 굽은 허리, 깊은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낯을 가리시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급식소를 둘러보셨어요. 아이고, 여기가 공짜로 밥 주는 데래. 진짜?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 서울서 큰 부자 할머니가 차린 거래. 뉴스에 나온 그 할머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었어요. 손님 맞이는 박 실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직 어색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어요. 삐걱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호도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멀찍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마주선 건 법원 이후 처음이었어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려 까맣고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어요.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 도우러 왔어요.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제야 보니 준호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앞치마까지 가져왔더군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뒤에서 슬쩍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부른 거였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 안 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턱으로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손부터 씻어. 그리고 무 좀 더 썰어.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씻었어요. 비누로 꼼꼼히 거품을 냈습니다. 도마 앞에 서더니 칼을 집어들었어요. 서툴렀습니다. 물을 써는 모양이 엉망이었죠. 두께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건 너무 두껍고 어떤 건 너무 얇았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해. 국이 아니고. 이렇게. 저는 옆으로 가서 칼을 빼앗았어요. 물을 나박나박 얇게 써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톡톡톡 경쾌하게 울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세 번째쯤 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저는 국을 젓고 준호는 물을 썰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했어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침묵이 무거웠지만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어요. 저는 국을 퍼주고 준호는 밥을 담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배식을 했어요. 주걱으로 밥을 꾹꾹 눌러 담는 준호의 손이 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밥 맛있겠다. 냄새 좋네. 젊은 사람이 일하네. 아들이야? 한 할머니가 준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주걱이 멈췄어요. 네, 제 아들이에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밥알이 식판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빈 그릇들이 쌓였어요. 설거지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그고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았어요. 젖은 걸레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여기 오게 해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레질을 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콧등이 시큰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급식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갔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봬요. 인사를 나누며 떠났어요. 박 실장도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죠. 급식소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어요.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졸졸졸 물소리가 났어요.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북어를 꺼냈습니다. 노란 북어포였어요. 배고프지 않아? 국 끓여줄게.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괜찮아요. 숙소 가서 먹을게요. 패 끼치기 싫어요. 시끄러. 앉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북어를 손질하고 두부를 네모나게 썰고 계란을 풀었어요. 북엇국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꼭 끓여주던 국이었죠. 코 훌쩍거리며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제가 뜨끈한 북엇국을 끓여줬어요. 국이 끓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북어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냄새였어요. 저는 간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국간장도 한 숟가락 넣었어요. 국을 그릇에 담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도 한 공기 퍼줬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었어요. 준호가 멍하니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8살 때 말했잖아. 엄마가 끓여주는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애미가 뭘 잊어버려. 내가 코 훌쩍거리면서 먹던 거 다 기억해.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준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거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에 빠졌어요. 준호는 그래도 계속 먹었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서 후루룩 먹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국을 한 그릇 떠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급식소 안을 주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 둘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농사 배워서 자립할 거예요. 돈 안 벌어요. 한 푼도 안 벌어요. 그냥 엄마 옆에서 일하게만 해주세요. 설거지라도 할게요. 바닥이라도 닦을게요.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너 아직 멀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게. 딱 한 번이야.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두 번은 없어. 알아들어? 네. 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절을 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일어나. 바닥 차가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코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도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준호의 볼을 쓸어내렸어요. 까칠까칠한 피부가 손에 닿았습니다. 햇볕에 탄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매끈하던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더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네, 엄마. 내일도 와. 설거지 시킬 거야. 네. 매일 올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웃으니까 남편 닮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급식소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잘 보였어요. 은하수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준호가 옆에 섰어요.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농장에서 배추 키우고 있어요. 가을에 수확하면 여기 급식소에 납품할게요. 제가 직접 키운 거요. 너 농사 제대로 지을 줄이나 알아? 아직 서툴러요. 근데 배우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흙이랑 친해지는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래. 배추 맛있으면 써줄게. 맛없으면 모르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웃던 그 얼굴이었어요. 치아 빠진 앞니가 보이던 그 해맑은 웃음. 40대 중반의 아들 얼굴에서 그 웃음이 다시 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줄 알았는데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어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행이 하는 말이니까 믿을게. 둘이 웃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가벼웠습니다. 한결 가벼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왔어. 늦었지만 돌아왔어. 잘 됐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호도, 우리 모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